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5년 샤갈의 빌라 회당입니다. 1935년 독일에서 징병제도가 재개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디오피아를 침공하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화가 말레비치가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은 벨라루스의 도시 비텝스크에서 말레비치의 동료였던 화가 마르크 샤갈은 이런저런 이유로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을 떠나 독일 베를린에서 잠깐 머물다 1933년에 프랑스에서 정착하죠. 샤갈의 고향이었던 비텝스크는 유대인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대인 도시였고요. 샤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포그롬이라 불린 폭력적 유대인 차별을 직접 경험했고요. 프랑스에 머무른 동안에도 히틀러의 독일을 포함해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서구 아니면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유대인 혐오를 샤갈은 두려운 예감으로 지켜봐야 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림의 어원이 그리움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나에게 샤갈의 그림 세계는 한마디로 그리움입니다. 그의 그림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향의 그리움은 기법적으로 그의 그림이 20세기 현대 미술의 모더니즘적 경향들의 영향을 받은 사정과는 상관없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 어려움 없이 다가가 사랑을 받게 하는 그의 그림의 중요한 힘이죠. 샤갈은 1931년부터 34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의 삽화 작업에 몰두합니다. 1957년에야 완성되는 중간중간 색이 들어간 105편의 애칭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이 작업을 위해 샤갈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하고요. 유대 역사에도 깊이 빠져들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한 듯 피부로 흡수했던 유대인의 정체성이 이 시점에서 가슴께에서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샤갈의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꿈꾸었다. 예, 유럽의 전운이 감돌고 곧이어 들이닥친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고향인 비텝스크를 포함해 유럽 전역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30년대와 40년대 샤갈의 그림은 감출 수 없이 어두워져 갑니다. 샤갈은 1941년 미국으로 망명길에 나섰다가 1948년 파리로 돌아오죠. 유대인으로서 샤갈의 정체성이 꿈꾸는 듯한 향수와 함께 포연된 그리움의 초기 그림들에서 구약 성경의 사파들을 거쳐 대략 1935년을 경계로 대재앙의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후기 그림들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 1935년 빌라 회당입니다. 빌라 회당은 그 당시 폴란드, 지금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위치한 동유럽 유대인들의 중심 회당 중 한 곳입니다. 1935년에 이곳을 방문한 샤갈은 회당의 내부, 설교단과 구약 성경의 첫 5편인 모세오경, 즉 토라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성궤를 담담하고 투명한 필치로 그리죠. 그림 어디에도 샤갈 특유의 그리움과 환상성이 느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앞에서 언급했던 로베르트 무칠의 소설 제목에서처럼 날할 게 없는 무마신 화가의 그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견문이 짧은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 많은 샤갈의 그림들 중에 샤갈의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작품일 겁니다. 샤갈이 1933년에 그린 고독은 토라 두루마리를 품고 사색에 잠겨 있는 한 남자를 보여주고 있는 샤갈에게 있어 고유한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는 그림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나 소중한 토라가 보관되어 있는 동유럽
유대교 회당의 내부를 담담하게 그리면서 사가리 내면에 오고 갔을 생각들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은 조금 후에 함께 보도록 합시다. 1935년 앞에서도 언급했던 영국의 작가 오든이 동료 작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와 함께 시극 가죽을 쓴 개를 발표합니다. The Dog Beneath the Skin입니다. 프랜시스는 어디에란 부제가 붙어있는 이 작품은 1936년 런던의 그룹 시어터에 의해 웨스트민스터 극장에서 초연되고요. 이셔우드는 1939년 소설 베를리녀 안녕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가이죠. 이 소설 첫 페이지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셔터가 열려진 그저 수동적인 기록하기만 하고 생각하지는 않는 카메라의 눈이다. 네, 이셔우드는 30년대 후반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 깊이 몰두해서 좌익의 경향성을 버리고요.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베단타 철학의 삶은 우주의 궁극적 실제와 인간 내면의 초월적 자아가 둘이 아님을 철저하게 갈고 닦아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든 또한 30년대 후반부터 종교적 초월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좌익 경향의 동성애자들이기도 했던 이 두 작가의 협업은 가죽을 쓴 개에서 앞으로 전개될 두 작가의 정신적 여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가죽을 쓴 개는 프레산 엠버라는 영국의 한 가상마을을 기점으로 벌어지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희한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는 지주 집안 크루의 상속자 프랜시스 크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매년 마을의 남자 한 명씩 선택돼서 프랜시스를 찾으러 떠납니다. 프랜시스를 찾아 성공적으로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 막대한 보상금이 약속되고 뿐만 아니라 프랜시스의 여동생 아이리스와의 결혼까지도 보장되죠. 극이 시작되면 이번엔 9번째로 마음이 선량하고 평범한 앨런 노먼이 선택되어서 오랫동안 마을에서 떠돌던 임자 없는 개와 함께 프랜시스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두 명의 기자들도 동행한 노정에서 오스트니아와 웨스트랜드 같은 가상의 나라들이 등장하고요. 오스트니아는 태페가 극에 다른 전통적인 군주 왕권 체제의 국가고요. 웨스트랜드는 권력을 독점한 파시스트 1인 독재 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프랜시스는 없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탐욕스럽게 기계화된 자본과 화려한 외관의 이기적인 문화의 속내를 들여다보던 앨런은 노정의 끝에 이르러 우여곡절 끝에 그동안 함께 다니던 임자 없는 개가 프랜시스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개의 가죽을 뒤집어 쓴 프랜시스와 앨런은 프레산 엠보로 돌아오지만 그동안 프레산 엠보에는 종교와 군사 권력이 결합된 또 다른 전체주의 체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요. 여러 해에 걸쳐 개가죽을 쓰고 있던 중에 마을을 지배하던 종교와 군사 권력의 실상을 다 알고 있던 프랜시스가 개인적인 고통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밀드레드 루스에게 그녀의 고통은 실인즉 권력이 날조한 거짓과 공정하지 않는 제도의 덫에 걸린 착취에서 비롯한 것일 뿐이라고 진실을 밝히는데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진 그녀는 프랜시스를 죽여버리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모른 척해버립니다. 알렌은 마을을 떠나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기자들은 입을 닫으며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극은 막을 내리죠. 자, 이 마무리는 오등의 것이고요. 이셔우드의 버전에 의하면 프랜시스는 살아서 앨런과 함께 마을을 떠나며 마무리됩니다. 1935년 T.S. 엘리엇의 시극 대성당의 살인이 발표되는데 1170년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 암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엘리엇은 진정한 순교 정신과 신앙의 본질을 묵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밖으로는 왕으로 대변되는 세속적인 권력의 유혹과 안으로는 순교를 통한 개인적 명예의 유혹에 노출된 베켓가 순교란 진정 신의 뜻이며 개인의 교만이나 허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깨달으며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영적 노정의 삶을 담고 있는 시극입니다. 여기에서 시극은 시와 극을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극 그 자체로 고유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엘리엇과 오든 그리고 이셔우드였지만 엘리엇의 묵직한 시극과는 대조적으로 오든과 이셔우드의 시극은 장난기가 느껴질 정도로 경쾌한 희가극 분위기의 시극입니다. 가죽을 쓴 개의 경우 실제로 오든과 이셔우드의 시극이 발표된 1935년이라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가죽을 쓴 개에서 작가들의 풍자적 관역이 된 대상들 중에 특히 파시스트 독재 체제는 1934년에 총통으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와 다가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조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작품의 경쾌한 희가극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오든과 이셔우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특히 프랜시스가 마을을 배회하던 개로 변신했다는 황당한 설정은 흥미있으면서도 아리송한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극 전체가 카메라의 눈처럼 개의 시선에 포착된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한바탕 난장 유세를 떠는 행태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개와 같은 단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의 단계로 차원 이동하는 영적 노정의 이야기를 이 작품이 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프레산 엠버를 떠나는 프랜시스와 앨런이 향하는 곳이 다른 편 군대인데요. 많은 평론가들은 오든과 이셔우드의 정치적 성향으로 미루어 이 다른 편 군대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극의 마무리 부분에 등장하는 합창단의 대사에 포함된 To each his knees from each his power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고요. 즉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이념이라는 건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로서는 개인적 필요의 절실함이 서로를 향하게 될 때 서로의 절실함으로부터 개인의 권력이 나온다는 정도로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 유럽 사회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을 제시하는 희가극의 외관을 띤 알레고리의 적 정치극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에게 이 시극은 어쩌면 작가들 자신에게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영적 노정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결국 이념이 왕권 군주주의, 파시스트 독재주의, 민주주의 외관을 띤 종교, 군사, 산업의 복합체주의, 심지어 망민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1차원적이고 획일화된 시스템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간 내면의 정신적 차원 이동일 뿐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의 나의 짐작입니다. 이럴 때 unit in the army of the other side란 표현이나 to each his needs from each his power란 표현도 영적 노정의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든과 이셔우드는 계속해서 1936년 시극 F6 봉우리 등반과 1938년 시극 경계선에서를 협업으로 완성합니다. 이제 1938년 작업 경계선에서에 이르면 두 작가의 이념을 떠난 인간 내면의 초월적 정신성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주의에 대한 입장이 좀 더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샤갈의 그림은 우리 이어서 다음에 잠깐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